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5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모든 컨텐츠들을 한솥에 끓여냈을 때 그중 가장 왕건더기, 왕건이를 만들어낸 분입니다.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잡지사 최다 조회수 컨텐츠의 주인공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역사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빌라이 칸을 만나러 간 고려 대작전이 유튜브에서 아직도 꾸준히 그렇죠. 시청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50만 조회수가 넘었습니다. 넘진 않았고 머지 않았습니다. 머지 않았나요? 예. 그냥 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넘겠죠. 뭐. 야, 언제쯤 이 박광일의 최다 조회수 아성이 허물어질지. 그렇죠. 깰 수 있는 분이 몇 분 없는데 몇 분 없다.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뭐 요즘에 또 워낙 바쁘셔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47만 회라고 하고 썬킴 씨의 사이비 편이 지금 바짝 뒤쫓고 있고요. 그렇죠. 챔피언 벨트 방어전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 거니까 항상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고려가 재밌어요. 고려. 재밌고 고려가 재밌어. 그리고 이제 그 역사의 우리 한국사의 통설을 깨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역사를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다는 점, 이런 게 장점이어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쿠빌라이도 그렇지만 또 오늘 왕건 이야기도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고려의 아닐까. 아버지를 오늘 우리가 만나봅니다. 후삼국의 영웅들 3부작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이제 신라 말기에 900년에는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901년에는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는 역사까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 역사의 결말,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결말, 오늘은 최후의 승자 왕건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서 견훤은 이제 신라의 군인 출신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궁예는 뭐 신라 왕실과 관련이 있다는 썰은 있지만 어쨌든 젊었을 때는 딱히 내세울 만한 배경이 없었는데. 그렇죠. 승려로서 그냥 떠돌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왕건은 처음부터 아주 명망 있는 금수저 집안 출신이라고요. 금수저까지는 좀 그렇고요. 한 은수저. 은수저 좀 애매한가요? 왜냐하면은 이제 당시 호족의 지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건 집안 역시 개성 일대에서는 또 강화도를 포함하는 지역에서는 잘 나가는 집안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당대의 명망 높은 어떤 딱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집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왕건 아버지가 신구 선생님께서 그렇죠. 온갖 금은보화들 막 수출하고 막 수입하고 그렇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런 집안의 어떤 특성이 이제 다른 곳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왕건 자체가 다른 집안을 압도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었겠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의 왕건을 보는 포인트,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기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한 나라를 세우고 더불어서 이제 후 백제 신라를 멸망시켰는지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좀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이제 포인트를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궁예 편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제 왕건이 궁예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언제 궁예 휘하로 들어가나요? 궁예가 이제 그 화천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강원도를 석권해 올 때 이제 그 왕건이 바라볼 때 그다음에 왕흉이 바라볼 때 사실은 이제 그 이 지역의 패자가 누가 될 건가를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송악 일대를 들고 가게 되는데 더불어서 몇몇 집안이 같이 이제 궁예에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궁예로 볼 때는 사실은 강원도 동쪽 지역을 석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사실은 이 지역은 굉장히 강한 세력은 없었어요. 강릉만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원주만 굴복시키면 강릉 원주만 굴복시키면은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예성강이라든지 대동강 일대 그 호족들은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집들이 무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판이 넓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전혀 성격이 달라서 고민하던 참에 알아서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그 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명분을 세우기 좋았고 자신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구려 이해 땅을 그러면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후고구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려 건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게 이 집안의 귀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궁예 고려 건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왕건이 수군으로도 활약을 했다고요? 거의 수군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육군의 나라인데 비해서 역사상에 가장 탁월한 수군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장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 그 이순신. 3대 수군이구나. 3대 더 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지금 떠오르는 분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혈구라고 해서 강화도 일대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고요. 이 집안 자체가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였던 작재권, 이제 의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인물이 동해 용왕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용왕의 따님하고. 왕건 할아버지가요? 네. 용왕의 따님하고. 예. 서해 용왕의 따님하고. 용왕의 사위 외손주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왕건 집안은 용의 피가 흐르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 사실은 용왕의 딸이라는 거를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바다 해양 세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양 세력하고 결탁을 했다는 얘기는 무역을 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그들과 무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배를 잘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수군, 해군으로서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이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서 왕건이 나중에 이제 주요 전투를 벌이는 곳은 나주, 목포 일대가 되지만 진주라든지 홍성 이 일대도 사실은 항구와 가까운 지역들을 점령하는데 왕건이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왕건은 다른 장군들하고는 좀 출신이 다르게 수군, 해군 출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의 피가 흐르니까요. 용의 피가 흐르니까. 같은 용이어도 견훤은 지렁이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용왕의 딸. 그렇죠. 그리고 성씨도 여기는 왕. 그러니까 왕건이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런가? 누가 봐도 왕의 이미지. 그러니까 왕이 될 성씨죠. 그렇습니다. 왕이 될 성씨. 자, 이제 아시다시피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에는 점점 폭정을 일삼게 되고요. 보다 못한 호족들이 왕건을 새 왕으로 추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왜 많은 호족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 그중에 왕건을 찍었을까요? 왕건이 보여준 여러 가지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관신법 얘기했잖아요. 관신법 얘기할 때 갑자기 너 배반할 거야? 궁예가 왕건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왕건이 고개를 팍 숙이면서 제 마음을 들켰습니다. 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모습들이 보여졌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호족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도라면은 뭔가 위기가 닥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보여졌고요. 이때 이제 그 왕건은 그때 이제 시중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총리에 해당하는 위치인데 거기서 물러나서 변방으로 가서 이제 그 전공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이제 총리까지 올랐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위도 괜찮고 그다음에 성품도 있고 그다음에 폐서 지역이라고 하는 예성강 일대의 호족들을 아우르고 있었고 이런 면들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복지겸이라든지 이런 장군들을 발탁한 인물들이 또 왕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4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겸, 신순겸이 볼 때는 왕건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중심에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서 추대를 해줬을 때 왕건이 그래서 고민 끝에 기회를 잡습니다.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궁예를 몰아내고 이제 왕이 되는데요. 궁예 시대를 끝냈다면 왕건의 시대는 좀 변화가 있어야 할 터인데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외교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뭐냐면 궁예가 마지막에 이제 그 태봉을 이제 건국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내가 반드시 저 신라는 멸망시킬 거야.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분상에는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다시 윤리적인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신라에서 나온 왕자가 신라를 멸망시키냐 첫 번째. 전략적인 면에서 지금 1강이 후백제고 1중이 그다음에 고려 태봉인데 어떻게 중강이 약을 노리고 있느냐. 요게 전략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는 그 이제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신라에 대해서 우호 정책을 펼칩니다. 중약이 힘을 합쳐서 강한테 비례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임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중은 강하고 싸워도 안 되지만 약을 먹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약을 잡고 강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강이 무너지면 그다음에 중은 약을 먹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이 전략을 세우니까 친신라 정책을 쓰게 되는 거고 여기에 견훤이 깜짝 놀랍니다. 궁예랑 다른데? 궁예는 나랑 같이 손잡고 신라 멸망시키자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부터 견훤하고 후백제하고 이제 거리를 두게 되면서 둘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건하면 유명한 게
호족들을 잘 챙기고 네. 좀 우대하는 정책을 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해라기보다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려는 건국하고 나서 100년 뒤에 네. 비로소 지방관을 파견을 합니다. 100년 뒤에야 지방관을 파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 성종 때 12목을 설치한 이후에 예. 비로소 지방관을 파견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지방관을 못 보낸다는 얘기예요. 못 보낸다는 건 그쪽을 그 지역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독자적인 세력을 그렇죠. 인정해 준 건가요? 인정해 주기보다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컨트롤을 못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호족이 또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나는 아직 난 신하야. 아니 나는 후백제로 돌아설 거야. 그럴 수 있죠. 나는 요즘 생각해 보니까 고려가 마음에 들어. 이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왕건이 그 오락가락하는 예. 그 호족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면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고개를 숙이는 게 뭐 그렇다고 내가 저기 우리 밑에 와주면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위험은 세우되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 벼슬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기득권도 드리고 그리고 뭐 여차하면 제가 그 집 사위도 되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호족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남는 장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려로 끌어모아서 그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고려화시키는 작업. 이 작업을 했던 게 왕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융합정책이 내가 굉장히 힘이 센데 쟤를 그냥 끌어들여서 내 편을 만들어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고려라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이제 왕건의 어떤 리더십과 왕건의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좀 첨언을 해보면 후고 고려의 2인자에서 고려의 1인자가 된 왕건이고 또 이제 아직도 남쪽에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전성기를 맞이한 견훤과 후백제가 건재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한반도 전체를 보면 여전히 2인자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광일 선생님께서 저희 에디터에게 왕건은 오히려 항상 2인자였기 때문에 승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누군가의 시기와 누군가의 질투, 누군가의 어떤 뭔가의 그런 어떤 위기를 조장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 똑같이 호족이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저 양반은 적어도 나를 뭐 이렇게 정권 잡는다고 숙청하진 않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자체가 왕건에게 호의를 가진 호족들을 모아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궁예하고 다를 거야. 나한테 관심법 같은 거 들이밀어가지고 나를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지는 않을 기침해도 거야. 그렇죠. 기침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때에 따라서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포용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데 이 시기는 카리스마보다는 포용이 먹히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다면 2인자 틱한 2인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왕건은 굉장히 큰 그림이었다. 호족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저도 이제 입사할 때 동기 아나운서에게 밀려서 2등으로 입사했거든요. 예, 훌륭하십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예. 태조왕건 드라마에서도 보면 사실 가장 좀 몰입감 넘치고 신스틸러는 궁이랑 견훤이었는데 그렇죠. 200회 마지막 회에 나왔던 건 결국 최수종 씨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왜 저기서 결국은 나중에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은 강하면 부러지고 그다음에 안으로 강하면은 바람 불 때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견훤 궁예와는 다른 비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당시 왕건에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뭐 견훤이라고 봐야겠고요. 이때 견훤은 신라에 쳐들어가서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세우는데요. 이때 이제 왕건이 신라를 도와주러 왔다가 돌아가는 견훤의 군대와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견훤에게 처참하게 깨지는 거죠. 그렇죠. 신순겸, 김낙이 전사하는 팔공산, 그러니까 공산전투라고 하는 대구 전투에서 이제 큰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패배는 잃은 것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라의 민심을 완전히 얻게 됩니다. 왕건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는 적어도 그러니까 고려가 볼 때는 신라라는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츰차츰 왜냐하면 지금 그 신라를 어떻게 보면은 통합할 힘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후원자라는 느낌을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줬고 심지어는 그 후원이 이름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도와주러 왔다가 큰 패배를 보고 왕건이 죽을 뻔했다. 요 서사가 그러니까 신라 민심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견훤은
경외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세웠는데 네. 이 그림을 좀 더 큰 전략적인 면에서 보면은 네. 친고려 왕을 제거하고 친신라 왕을 세웠어요. 그런 거군요. 그런데 예. 경순왕이 보기에 네. 친신라 후백제 왕이 볼 때는 아까 친후백제 왕을 세웠는데 네. 친후백제 왕이 보기에는 네. 후백제는 무섭고 쟤도 나 마음에 안 들면 죽일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런데 저 왕은 어쨌든 나하고는 반대 세력이었지만 네. 신라를 도와주러 왔어. 왕건은 김부도 돌아설 수 있는. 김부가 경순왕. 경순왕도 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천년의 어떤 시간이라는 권위를 가진 신라를 예. 고려 쪽으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전쟁에선 졌지만 그렇죠. 얻은 게 굉장히 컸군요. 그렇죠. 결국 예. 이제 이 상황에서 호족들도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네. 만약에 다음에 또 후백제와 고려가 전쟁을 벌인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신라가 돌아섰어. 견훤에게 붙으면 당장 이길 수는 있어. 이기는 편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그렇죠. 내가 또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신라가 고려로 돌아섰다는 그 상황에 네. 호족들은 여러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그 고민이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이제 고창전투라고 하는 고창전투. 안동전투가 되는 거죠. 그때는 안동을 고창이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고창전투는 고려가 이긴 건가요? 완벽하게 승리를 하죠. 그래서 예. 이 전투에서 네. 후백제군을 괴멸시킵니다. 8천에 이르는 후백제군을 예. 거의 한 5천 이상이 그 사상자를 냈다고 할 정도로 큰 예. 패배를 주거든요.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백제를 제압하고 고려가 압도적인 위로 올라서는 1강 1중이 이제 바뀌는 상황.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창전투인데 네. 이 고창전투가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그 지역의 호족들이에요. 그래요. 김씨, 장씨, 권씨가 다 돌아섭니다. 네네. 우리 누구 편 들까 하다가 왕건이지. 하면서 나중에 그들에게 성씨를 내립니다. 성씨. 그들은 이제부터 너는 권한을 행사해도 돼. 예. 안동 권씨. 안동권 씨. 이런 식으로 해서 안동권 씨, 안동김 씨, 안동장 씨가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가문이 네. 이때 이제 들어서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중에 예. 이제 왕건이 볼 때 그 고창 전투 덕분에 동쪽이 편안해졌어요. 예. 동네 이름을 그 안동. 그래서 안동이라고. 맞아. 우리 팔도율 하면서 배웠잖아.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안동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인 이름을 예. 그 지역이 갖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고창 전투에서 그 희대의 명장 유금필 장군이 아주 맹활약을 해서 네. 또 왕건의 신임을 얻기도 하죠. 예. 게다가 이제 견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전편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들 신검에게 왕위를 강탈당하고 끝내 이제 고려로 투항하게 되는데 이제 이 모습을 본 신라도 이제 말씀해주신 서사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왕건에게 자연스럽게 투항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나를 세워준 견훤이 고려에 투항을 했어요. 그럼 이제 후백제 멸망은 눈에 보이듯 뻔하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여기서부터는 순서가 중요해요. 만약에 후백제를 먼저 고려가 멸망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남은 게 신라면은 네.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항복밖에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아직 후백제가 살아있어요. 네. 이때 들어가면 얘네들 망하기 전에. 그래서 후백제는 936년에 망하고 네. 신라는 935년에 망하거든요. 네. 935년에 김부가 왕건한테 사실은 934년에 연락을 합니다. 네. 연락해서 네. 나 갈게요. 그랬더니 잠깐만 정리가 안 돼서 정리가. 왕건이요? 네. 그래서 고려에서 예.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935년에 다시 연락이 옵니다. 사신을 파견해요. 네. 준비가 됐는데 이제 들어오겠는고? 어떤 내용이었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항복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 항복이 이제 굉장한 폐물을 이쪽에서 고려에서 보냅니다. 고려에서 보내는데 그런데 그 항복을 어떻게 하냐면은 경주부터 개성까지 김부가 행차를 해라. 네가 와라. 항복 행차를 하라. 항복 행차. 그러니까 약간 뭔가 위험을 세워주는 듯하면서도 그리고 신라의 왕이 망했다는 걸 전국에 선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방송국이 다 붙는 거예요. 경주에서 개성까지 오면 전국이 다 하는 거죠. 네, 안동방송 붙었습니다. 지금 김부, 지금 경순왕께서 여기를 통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상주에서 받아갖고 상주 방송 토스 받았습니다. 지금 합니다. 저희 원주 방송인데요. 네, 지금 올림픽 성화봉송 중계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라의 멸망이라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압박이 아니라 스스로 항복했다라는 거를 전국에다가
알리니까 이제 후백제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936년 1, 2천 전투에서 네. 질 수밖에 없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선택지는 없었지만 그나마 이제 겉으로 선택지가 있어 보일 때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왕건에게도 굉장히 중요했던 게 네. 호족 오보 호족이 네. 신라 왕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신라 왕족을 받아들이고 자신은 신라 왕실과 혼인을 하고 자신의 두 딸을 경순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거든요. 겹사돈을 맺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네. 왕건의 지위는 호족 융합체계 최종 호족은 신라 왕족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변을 좀 단단하게 다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됐을 때 각 네. 호족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네. 제가요 네. 이제 신검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우리 중앙군이 좀 있는데 좀 군대를 보태주시겠습니까? 해서 그 군대가 모인 게 10만이에요. 10만 명. 와. 그러니까 고려의 군대가 10만이 아니라 예. 그 중앙군의 숫자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부였을 거고요. 네. 나머지 대다수는 호족들이 보낸 군대가 되는 거고요. 이미 뭐 신검 빼고는 다 뭉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는 모든 대세가 이제 고려 왕건에게 갔다라는 걸 인정하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 상황에서 이제 후백제의 신검 역시 항복을 할 수밖에 게임 없는 끝이죠. 예.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후삼국 통일은 몇 년도죠? 936년이 되는 거죠. 936년. 네.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 왕조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이제 500년 조선 왕조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고려도 사실 500년 정도 되잖아요. 470년이 넘으니까 거의 500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깃틀을 왕건이 어떤 면에서는 네. 제대로 잡지 않았다면은 다시 휘청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후백제와 그다음에 이제 신라의 멸망, 그다음에 궁예의 실패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볼 때 그럼 왕건은 네. 한편으로 그런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왕건이 생각했던 신라와도 그다음에 태봉과도 후백제와도 다른 또 다른 새로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 이미지 만들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고려 건국이 무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왕건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부인과 자녀가 엄청나게 많았다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뭐 정략 결혼의 상징처럼 이제 꼽히는 인물인데 한번 저희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저기 이제 왕건이 결혼한 뭐 부인과 자녀의 리스트래요. 네. 몇 명인 거예요? 지금 29분인데 다 표시를 안 하고 그냥 14에서 25로 12에서 16으로 네. 16에서 25로 건너뛰셨는데요. 아, 저 이상이 29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네, 저 표가 29분이고 자녀가 34남 9년가? 뭐 34남 9녀.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 어쨌든 그 숫자는 이제 성비가 좀 기이하네요. 기이한 이유를 연구자들이 볼 때는 네. 딸을 낳은 부인은 네. 저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 정식 왕비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 네. 이제 궁중에 들어갈 수 있었다. 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왕건은 저기 이제 부인과 자녀 이름 다 외웠다 못외웠다? 못 외웠을 것 같은데 국정에 그렇게 바쁘신 분이 국정에 너 니네 엄마가 아들이 문안인사 와도 그리고 예. 그 또 저녁에 와도 예. 또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 분명히 이제 부인들은 문안 인사를 열심히 시켰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저 당시가 그러니까 29명의 그 부인이 있지만 네. 왕후 칭호를 가진 분이 6분. 그러니까 이분은 정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20 나머지 3분은 예. 후궁에 해당하지만 사실은 또 조선의 후궁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곧 왕후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조선은 기본적으로 그 예무 이적이라 그래서 네. 부인은 한 명뿐입니다. 예. 이게 이제 고려하고 차이점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든 왕비의 아들이 네. 여차하면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서로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저희 에디터가 찾아보니까 25남 9녀라고 나와요. 25남 9녀. 예, 그러면 네. 아들이 25명이니까 그렇죠. 왕자의 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해종이 죽은 다음에 해종이 죽었을 때 여기는 뭔가 2년 만에 죽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기도 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종이나 광종은 또 같은 어머니의 동복 아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당대의 이제 왕이 계승을 놓고 굉장히 신경전을 벌였는데 그들의 지위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선과 달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 저렇게 이제 그 부인들이 29명인데 분석을 좀 해보면은 대체로 이제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정략 결혼이에요. 네, 정략 결혼.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골 귀족이었던 그 왕씨라고 신라 왕씨라고 하는 순성왕후 같은 경우는 그럼 정략 결혼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신의 집안도 정략 결혼 집안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전쟁을 하다 보면은 어느 집안하고 연결이 돼서 그 집안에서 딸을 드리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케이스가 장화홍 오씨 같은 경우 해종의 어머니 두 번째 왕비인 경우가 있고 그 나주에서 나뭇잎 띄워준 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는 진짜로 너무 예쁜데 해갖고 혼인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카테고리 속에서 29 플러스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는 부인 또는 왕국에 있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카테고리가 결국은 호족들을 끌어안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못 끌어안는 호족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일정한 권한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파평 성이 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주죠. 그래요. 그럼 윤 씨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파평의 윤 씨라고 한다. 파평 윤 씨.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권 씨들한테 안동권 씨. 이제 성 씨도 내려준 거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그럼 이제는 우리는 안동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안동 권 씨.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씨와 본관제도의 시작이 이 고려 초에 만들어집니다. 요거 성씨 얘기 나중에 해봐도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관제도가 만들어져서 물론 그 뒤에는 꼭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모범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제 본관을 잡는 것이 일반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왕씨 같은 경우는 어디 왕씨? 개성 왕씨. 맞아. 개성 왕씨.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들이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만 갖고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신관이라 그래서 각 지역의 호족들은 그 지역에 있었던 향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이러면은 호족들이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아들들을 서울로 보내. 내 공부시켜줄게. 뭐 잘하면 취직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호족들이 떨떠름했어요. 내 아들 보내서 내가 혹시 뭐 반란이라도 한다 그러면 내 아들 죽이는 거 아니야? 실제로는 그런 목적이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걸 국사 시간에 기인 제도라고 배우셨을 텐데.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고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집안이 어디냐면 왕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개성에 머물면서 혹시 왕씨라고 혼인을 하거나 아니면 관료가 되면은 출세의 길이 열리죠. 우리 집안이 출세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벌 귀족의 시작. 그러니까 문벌은 우리가 가문을 뜻하는 뜻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문과 가문끼리 우리는 이 집안하고 결혼하고 저 집안하고 결혼하고 저 집안하고 결혼하고 되면은 왕실로 들어가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만들게 되면서 호족 연합책이 자연스럽게 문벌 귀족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조선 사대부들이 볼 때는 뭐야 너무 폐쇄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고려의 진골들이 신라의 진골들이 보기에는 쟤는 왜 이렇게 개방적이야? 그렇구나. 아니 경주만 귀족이지 어떻게 경주 밖이 귀족이야. 그렇구나. 이게 고려의 상대적인 특성이에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의 사대부가 볼 때는 너무 폐쇄적이지만 신라의 진골이 볼 때는 너무나 개방적인. 그러니까 고려의 역사적인 위치가 이쯤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신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예 지방관을 보낼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조선은 건국하자마자 전국에 지방관을 다 보냅니다. 요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고려는 건국하고 나서 좀 정비가 되니까 지방관을 보내기도 하고 이 지방은 그냥 호족이 다스려. 그래서 주현 속현 제도를 만들게 되는 게 그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는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본다면 고려라고 하는 역사가 없었다면은 신라에서 조선으로 못 넘어오거든요. 그렇지. 연결고리 역할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 역할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해줬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슬로건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건국에서 과전법 실시했잖아요. 과전법. 여기서는 거기까지 못하고 호족들을 부릅니다. 그 세금을 거두실 때 조금 줄이십시오. 요즘에 한 30% 걷는다던데 한 10%로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신라 말기에 세금 엄청 걷었잖아요. 그래 보통 한 30%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10%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호족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나? 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어쩌겠어. 백성들한테 퍼져나가니까 야, 너 이번에 호적이 어디로 간대? 그러면 후백제로 간대. 아이고 세금 많이 내겠다. 아 그렇구나. 너네 어디로 간대? 고려로 간대. 그러면 예, 아이고 좀 세금 줄겠네. 그치.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얻는 거예요. 호족들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세금에 대한 어떤 개혁. 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왕건 견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궁예 견훤이. 궁예 견훤이 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그 고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후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후백제하고 또 후고 고려가 또 애매해요. 왜냐하면 후백제가 네. 우리가 그러면 백제의 후예다 그러면 도읍지를 어디에 세워야 돼요? 부여에 세워야 되잖아요. 부여 사비. 네, 근데 예. 자기네들 어디 있었어요? 전주에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견훤은 좀 뭉뚱그려서 그냥 충청 전라도 일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그 궁예는 아예 그 생각을 안 했고 예. 그런데 고려는 처음부터 우리가 그러면은 네. 고구려의 후예라면은 네. 고구려의 도읍지였던 평양을 도읍으로 영역을 넣어야 돼. 그래서 이경제도를 씁니다. 그래서 개경, 서경. 이경. 네, 나중에 이제 삼경제도를 쓰기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명분과 실제 네.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면서 민심을 끌어모으고 호족들을 끌어들이고 네.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918년부터 936년 그리고 태조가 죽을 때까지 네. 이루어낸 어떤 역할이라고 본다면 왕건은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러니까 막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축구에 골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어느 순간 우리 팀이 앞서고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전략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고 해도 이제 왕건이 실시한 정책이나 전략을 보면 다르긴 달랐어요. 남다른 사람이었네요. 네, 그것이 이제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끌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리더의 자격은 충분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태조 왕건이 사실 끝난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예, 저희 구독자 여러분도 이번에 3부작 하면서 태조 왕건 같은 후삼국 시대 드라마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KBS에서 이제 다른 드라마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뭐죠? 서희 강감찬 되게 유명하잖아요. 강감찬 장군이 나오는군요. 예, 그런데 사실은 2차 전쟁에선 강감찬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거든요. 근데 2차 장군에 굉장한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혹시 저희가 홍보를 해줬네요. 다룰 수 있으면 다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왕건이었던 최수종 배우가 강감찬 역할. 그렇습니다. 장보고 강감찬 뭐 다 통합니다. 예. 네. 자, 한반도에서 보기 드물었던 군웅할거의 시대, 견훤, 궁예, 그리고 왕건까지 만나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